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3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9편에서 꼬시리와 혹부리 문제 때문에 사단이 났었지요. 꼬시리는 꼬시리대로 결백을 주장하지만 혹부리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우아미는 혹부리를 작신 두들겨 패주고 달아납니다. 수군들이 몰려와 우아미를 데려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처지인데 어떤 이야기로 다음이 이어질까요? 제3권 슬픈 운명. 이 삐를 보는 순간 이우암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이 삐의 머리채에는 쪼록쪼록 곱게 따 늘렸다. 이마와 볼의 잔털들도 다 뽑아 없앴다. 이바오가 자그마한 옷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다. 형 바우와 어머니 장산댁이 바야흐로 이삐를 어디론가 데려다 주러 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우암은 생각했다. 그는 가슴이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애초에 그의 누이인 이삐는 가마타고 시집가기는 틀려버린 가시네였다. 벙어리인데다 백치였다. 오늘도 내일도 모르고 그저 주는 대로 밥 먹고 드러누워 자고 손잡아 끌고 가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할 뿐이었다. 일답게 하는 일이란 없었다. 제 계짐 하나도 제대로 찰 줄을 모르는 가시네였다. 그러한 아이를 대관절 어느 누구한테 데려다 주러 가고 있다는 말인가? 이 아이를 누구한테 데리고 가요? 그 사람이 누구요? 이우암은 어머니와 형한테 대들듯이 말을 했다. 아랑곳 할 것 없다. 너는 내 앞가림이나 실수 없이 잘 하도록 해라. 이바우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도 좀 알아야겠소. 이 아이는 내 누이요. 장산댁이 돌아서서 눈물을 훔쳤다. 이삐가 장산댁의 허리를 끌어안고 끄 소리를 냈다. 그녀는 이어 고개를 살래살래 저으면서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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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을 했다. 아무데도 가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장산댁이 이삐의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었다. 장산댁의 눈길은 숲 사이의 하늘로 가 있었다. 이삐는 장산댁의 허리를 놓고 이우암에게로 덤벼들었다. 그의 허리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쳤다. 어머. 이삐의 비명 같은 소리가 숲속으로 퍼졌다. 푸른 이내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뻐꾹새가 울고 있었다. 이우암은 숨을 멈추었다. 멍청이 하늘만 쳐다보았다. 그 뻐꾹새처럼 소리쳐 울고 싶었다. 이바우가 이우암의 장산댁과 이삐를 향해 악을 쓰듯이 소리를 질렀다. 이 아이 앞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또 그러네. 그렇게 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러면은 저것이 간을 보고 안 떨어져요. 언제 떼어놓든지 떼어놓을 가시네를 마음 독하게 먹고 뚝 떼어놓아야 해요. 어머니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 아이 끼고 갈 것이오. 여자란 것은 나이가 차면 시집을 가야 하는 거 아니오.
오냐, 오냐, 알았다. 장산댁은 눈물을 훔쳤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삐의 등을 어루만졌다. 이삐의 볼에 입을 가져다 대면서 그녀는 속삭였다. 누구든지 다 시집을 간단다. 가서 서방님 모시고 살아야 한단다. 이삐를 기껏 어느 놈의 첩으로나 데려다 주려 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유함은 생각했다. 그는 다시 이바우를 향해 대들듯이 말을 했다. 어디 누구한테 데려가는 것이오? 이바우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너는 알 바 아니다. 장산댁이 눈물을 훔치면서 말을 해주었다. 너무 염려 말거라. 회령진 백수교한테 데려다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절차를 밟아서 청혼이 들어왔단다. 사람은 다시 없다고 하더라. 우리 쪽에서 신부될 사람의 행실이나 심성이나 정신이 넉넉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다고 누누이 거절을 했지야.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미 우리 쪽에 그러한 사정들을 구슬같이 다 꿰고 있다고. 어려운 일은 절대로 시키지 않고 그저 데려다가 꽃같이 가꾸어 놓고 보려는 것일 뿐이라고 하도 졸라서 그냥 승낙을 했다. 얼굴이 하도 꽃같이 이쁘니까 그거 탐내고 데려가는데 이것이 시집살이를 제대로 해낼 것인지 걱정이 앞서서 맨날 며칠 잠도 못 이루고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넘겼다. 내 형은 나보고 따라오지 말라고 저 혼자서 데려다 주고 오겠다고 하지만은 어디 그럴 수 있냐. 내가 가서 다 가추가추 손부어 놓고 와야 돌이 아니겠느냐. 아이고,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속 덜 찬 것을 낳아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장산댁은 금방 쓰러질 것 같이 비치적거렸다. 100년 애물단지 노릇만 할 것을 데려간다니까 얼마나 좋소? 그리고 백수교 같은 그런 자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시 찾을 수 없어요. 우리 이삐는 워낙 꽃같이 고우니까 괴임받고 잘 살 것이오. 염려 놓으시오. 딸은 한사코 멀리 시집을 보내버려야 해요. 자고로 직간하고 사돈집하고는 멀리 두라고 안 그럽디까. 이바우는 어머니를 달랬다. 이유함은 이삐가 앞으로 당해야 할 일들을 눈에 그려보았다. 백수교라는 자는 교활한 자일 터이다. 그는 처음 얼마 동안은 이삐를 데리고 살 터이다. 그렇지만 오래지 않아 버릴 것임에 틀림없다. 이삐는 여자 노릇을 해낼 수도 없을 터이고 남정네를 모시는 수완도 없는 반편인 것이다. 자기의 계짐 하나도 제대로 처리할 줄 모르는 여편네가 어떻게 남정네의 괴임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안 돼요. 그냥 데리고 내려가시오. 이 아이는 어디 어떤 사람한테 시집을 가더라도 제대로 못 살고 그냥 쫓겨 돌아올 것이오. 일찍이 파혼하시오. 이유함은 이바우의 앞을 막아섰다. 이바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유함을 걷어밀고 이삐의 손목을 훔펴잡고 이끌었다. 이삐가 이유함을 향해 어부 하고 소리쳤다. 이유함은 석상처럼 박힌 듯 서 있기만 했다. 장산댁은 울면서 이바우와 이삐의 뒤를 따라갔다.
어머니, 그 아이 그리로 시집 보내면 크게 후회할 때가 있을 것이오. 장산댁은 이유함을 돌아보려 하지 않았다. 이유함의 가슴 속에서 주먹 같은 억분이 밀고 올라왔다. 이바울을 향해 형! 그 불쌍한 것을 대관절 무얼 얼마나 받고 개돼지같이 팔아먹고 있소! 하고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퍼부었다. 여남은 걸음을 올라가던 이바우가 발을 멈추고 이유함을 향해 돌아섰다. 어깨를 들어 올리고 한숨을 쉬었다. 어떤 험한 말인가를 퍼부으려다가 참고 눈을 내리깔면서 목소리를 푹 낮추어 말했다. 아참, 나 깜빡이고 그냥 갈 뻔했다. 이바우는 하고 한숨을 쉬고 나서 말을 이었다. 너 동네 들어가지 말고 그냥 우리 따라가자. 동네 안이 뒤숭숭하다. 홍순서, 이공비는 시방 다 도둑골에 있을 것이다. 회령진이나 내덕도한 사람들 중에 도둑골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 사람들 시방 구림으로 몰려갈 것이다. 구림에 난리가 난 모양이더라. 그 사람들 모르긴 몰라도 너를 앞장 세우고 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 그렇지 않아도 회령진 가면서 너를 만나 그것을 당부할 참이었다. 내 말 허술하게 듣지 마라. 장산댁이 이유엄에게 달려가서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내 형 말 들어라. 나는 내 형을 영웅으로 생각을 한다. 이때껏 내 형 말 들어서 해로운 꼴 못 봤느니라. 남들은 내 형 보고 비겁하네, 간사하네, 아부아참 잘하네 했어도 나는 내 형 같은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자, 우리 나룻머리로 가자. 이유함은 맥이 빠졌다. 절망감이 온몸에 무력증을 몰고 왔다. 왜 딴전을 피워요? 입이 팔아먹지 말라는데 왜 딴전을 피워요? 그 불쌍한 것 죽여 없애지 못하니까 차라리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으로 팔아 넘기는 것이죠. 이바우는 그에게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고 입비를 제 꼭대기 쪽으로 이끌었다. 이유함은 고개를 숙이고 장산댁이 이끄는 대로 따랐다. 입비 시집 보내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그는 이를 물었다. 그런 억지스러운 방법으로라도 입비는 시집이라는 것을 한 번쯤 가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남정네한테 버림을 받든지 어쩌든지 그것은 그 아이의 운명일 터이다. 아, 하고 그는 알았다. 한 남정네한테 두들겨 맞아 죽어가는 입비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고개를 저었다. 제 꼭대기에 이르렀다. 그는 풀밭에 주저앉았다. 입비가 자꾸 그와 눈길을 맞추려고 했지만 그는 그녀를 외면했다. 먼저 가시오. 좀 이따가 따라갈게요. 이유함은 어머니의 손을 부리치고 팔베개를 하고 누워버렸다. 입비의 아랫몸이 온통 피로 물들어 버리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온몸에 털이 부숭부숭하게 난 짐승 한 마리가 그 피들을 빨고 있었다. 그는 진저리를 쳤다. 그는 푸른 하늘만 눈에 담으려고 애를 썼다.
싸게 앞장서라. 장산댁이 그의 옆으로 와서 재촉했다. 사돈네 집도 내가 있어야 한 번이나 들러보지. 너 없으면은 평상에 한 번 걸터 앉기도 무엇할 것이다. 어서 가자. 오랜만에 며느리한테 절도 한번 받아보고 국밥도 한 그릇 얻어 먹어보고 그러자. 어머니가 그를 일으키면서 애원을 하듯이 말했다. 이유함은 몸을 일으켰다. 거기 누운 채로는 그들을 떨쳐버릴 수 없을 듯 싶었다. 이삐는 마찬가지로 이유함과 눈을 맞추려고 애를 썼다. 그에게 구원을 청하고 있었다. 그는 이삐의 눈길을 피했다. 어머니의 눈길, 형의 눈길도 피했다. 이유함은 그들을 등지고 갈매골 쪽의 산등성이를 치 올라갔다. 그 등성이를 오르다가 천관산 쪽으로 굽이 돌면 도둑골이 나오는 것이었다. 이바우가 잡아먹을 듯이 사납게 소리를 질렀다. 장산댁도 그를 불렀다. 이유함은 멈추어 서서 그들을 향해 소리쳐 말했다. 나름머리 주먹에는 가지 마시오. 그 집 꼬시리하고는 다 끝이 났소. 꼬시리 그년 혹불이라는 수고놈하고 이태껏 터놓고 살아왔나뇨. 오늘도 나 없는 사이에 그놈하고 또 그 개지랄을 쳤어요. 그는 산등성이를 치 올라갔다. 등 뒤에서 바우가 탄식을 했다. 내 놈이 그럴 줄 알았더니라. 잠시 멍해 있던 장산댁이 억장이 무너진 듯 어깨를 늘어뜨렸다. 아휴, 아니 그것이 무슨 할벼락이다냐. 이유함은 길을 쓰고 칙칙한 숲을 헤쳤다.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할퀴었다. 도둑골. 도둑골 어귀에 이르러서 그는 발을 멈추었다. 냉정을 되찾았다. 그냥 몸을 돌렸다. 도둑골에 있는 동학도인들하고 어울리는 것은 그가 별림이를 차지하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됐다. 도인들 속에는 지역부에 편 만드는 김동만도 있을 것이었다. 이유함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홍순서나 이공빈이나 김동만과 함께 구림에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에게 별림이를 넘보지 말라고 할 터였다. 별림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를 잃고 난 뒤에 오는 개벽 세상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별림이와 단둘이만 대처로 나가서 번듯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개벽 세상일 수도 있는 것이었다. 어머니와 형 바우가 새터말에서 어떠한 모양새로 살아가든지 누이 이삐가 백수교의 괴임을 받으면서 잘 살아가든지 두들겨 맞고 죽든지 형수인 구름내가 종 아닌 종 노릇을 하든지 조카 달섬이가 굶주려 죽든지 고참봉의 종들한테 맞아 죽든지 아랑곳할 것이 없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어느 누구한테서도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았다. 자유롭고 싶었다. 어떤 부담감도 느끼지 않고 별림이하고 대처로 나가 살고 싶었다. 한시 앞이 별림이를 만나보고 싶었다.
꼬시리와의 관계를 청산했음을 말해주어야 하는 것이었다. 유생과 도인들. 맞대거리. 일찍 모내기를 한 논의 나라 포기들에는 검푸른 윤기가 퍼져 돌고 있었다. 산에서는 뻐꾹새들이 울었고 들 한가운데서는 뜸부기들이 울었다. 잠자리들이 논둑 가장자리에 묽고 거섬 말뚝에 앉았다. 팥잠자리가 녹두잠자리를 쫓았다. 구름의 검은 그림자들이 들을 건너갔다. 별님이는 어머니 지씨와 언니 달림이를 따라 들론으로 나왔다. 돌피를 가려 뽑고 김을 매기 위해서였다. 사실 그것은 핑계일 뿐이었다. 그들은 몸을 피하기 위해서 들로 나온 것이었다. 그날 구림서원에서 큰일 하나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근동의 유생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이난을 끌어다가 닥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 일을 신시문중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따지고 보면 이난을 닥달하는 그것은 신시문중의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신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스스로 성과 이름을 이난으로 바꾼 데다 종들을 모두 속양하여 내보내고 그 가운데 달림이라는 여종을 첩으로 데리고 살면서 동학 집강 노릇을 하고 있는 이난을 징치하려고 벼르고 있었다. 가뜩이나 이난은 신시문중의 정손인 것이었다. 그들이 이난을 닥달을 하다 보면 반드시 달림이를 끌어내다가 증언을 하게 할 터였다. 말이 좋아 증언일 터이고 사실은 그녀를 물증으로 내놓고 이난의 목을 죄어 항복을 받으려는 것이었다. 그녀가 증인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난은 죄를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을 터였다. 아침 일찍이 달림이의 아버지 천만석이 성문뜸 이난의 작은 여자 집을 다녀갔다. 그가 모든 식구들한테 아침밥을 먹자마자 들로 몸을 피하라고 일렀다. 별님이가 맨 먼저 논으로 들어섰다. 치맛자락 끝을 모아다가 허리띠에 찔렀다. 방동산이, 개구리밥, 뱀미나리풀, 개수련, 수선화, 풀만 눈에 들어왔다. 돌피는 보이지 않았다. 논뚝머리에 선 어머니 지씨가 애끓는 소리로 별님이에게 말했다. 너는 얼른 들어가란 말이다. 너희 서방 때 맞춰서 밥도 차려주고 발동무도 좀 해주고 같이 바깥 바람을 쐬러 나가기도 하고 그래야지. 지역보가 신통하게 되살아났다. 피고름을 위아래로 쏟아내던 내종이 아물었고 가물거리던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회복은 빨랐다. 열흘 전부터는 혼자서 대소변길을 다녔다. 그는 밥을 주는 대로 아귀아귀 먹어댔다. 가끔씩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도 안간힘 소리도 아닌 소리를 하곤 했다. 하루 걸러서 그의 어머니 곽씨가 약을 구해 가지고 오곤 했다. 개구리를 잡아오기도 하고 뱀을 잡아오기도 하고 생인삼을 구해오기도 했다. 그 약 시시는 별님이의 어머니 지씨가 했다. 지역보는 별님이를 옆에 오지 못하게 하였다.
별림이가 주는 약은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일어나기만 하면 너희 두 연놈을 갈아먹어버릴 것이다. 지역보는 가까이 앉아 있는 별림이만 들을 수 있도록 낮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다. 그들 부부 사이에 풀을 붙여주려고 그녀의 어머니 지씨가 팔방으로 애를 써보았지만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씨가 가까스로 별림이를 달래서 방 안으로 들여보내면 별림이는 잠시 지역보 옆에 앉아있는 채 하다가 야멸치게 찬바람 한 무더기만 방 안에 쏟아놓고는 나와버리는 것이었다. 지역보는 찬바람을 일으켜놓고 나가는 별림이를 향해 내가 살아난 것이 지긋지긋할 것이다. 좋은 수가 있다. 비상이라도 타서 먹여봐라. 그렇지만 나는 비상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빈정거렸다. 별림이는 어쩌면 반은 미쳐버린 듯 싶었다. 이인환밖에는 몰랐다. 이유함이 내덕도로 가버린 뒤부터 더했다. 숫째 안절부절도 못했다. 밤이고 낮이고 이인환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했다. 어디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밖으로 나가보곤 했다. 별림이는 일문뜸의 헛간에서 숨어 자는 이인환에게 갔다가 그녀의 아버지 천만석에게 들키곤 했다. 천만석은 별림이의 하는 짓이 아무래도 수상쩍어 잠을 사로자면서 헛간 문 앞을 지키곤 하였다. 만일에 별림이가 한밤중에 이인환을 만나러 오곤 하는 것을 안방마님 월문댁이 눈치를 채는 날이면 벼락이 떨어질 터였다. 천만석은 자기의 큰딸 달림이를 작은 방에 앉힌 것만 해도 안방마님한테 황송하고 죄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별림이는 여자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곤 했다. 그녀는 쪽문 옆에 담장을 넘어서 들어오곤 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천만석은 담 넘는 소리가 들리면 고양이 걸음으로 헛간 앞으로 가보곤 했다. 예감한 대로 별림이가 땀으로 멱을 감은 채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소매를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쇠님한테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별림이는 그때마다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다. 그녀의 몸은 설설 끓고 있었다. 실성에 있는 듯 싶었다. 그녀의 아버지 천만석은 그녀의 뺨을 치고 엉덩이를 걷어차서 쫓아보내곤 했다. 낮에도 별림이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일문뜸에 이인환의 집을 바람처럼 슬쩍 들러보곤 했다. 별림이는 매우 운이 좋은 여자였다. 아직 한 번도 안방마님한테 들키지를 않았다. 이인환이 어느 도인의 집으로 옮겨 은신해 있을 때 별림이는 또 그것을 귀신같이 알아냈다. 밤이면 그 도인의 집 근처를 배회하였다. 그녀의 어머니 지씨와 달림이는 차라리 이유함이 얼른 와서 별림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나가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천만석도 그러기를 바랬다. 지역보도 별림이의 마음이 오래전에 자기한테서 떠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우암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루라도 빨리 몸을 예전처럼 강건하게 만들기 위하여 절름거리면서 마당으로 나와 돌담을 두 손으로 짚어가면서 골목길로 나갔다가 들어오곤 했다. 주는 약들을 꿀보다 달게 먹었고 살로 갈 것 같으면 무엇이든지 쉴 새 없이 먹고 또 먹어댔다. 지역부에게 약과 먹을 것들을 가져다 대는 그의 어머니 곽 씨는 언제부터인가 한쪽 다리를 절름거렸다. 거기다가 맨발이었다. 이 장바닥 저 장바닥을 돌아다니면서 동냥질을 한다고 했다. 귀가 멀어버린 그 어머니 곽 씨는 말이 없어져 버렸다.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말만을 겨우 알아듣는 듯 싶었다. 지역부는 그 어머니 곽 씨가 올 때마다 몸을 떨었다. 눈동자에 멀건 열기가 일었다. 그 어머니가 약과 양식을 떨쳐주고 골목길을 걸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곤 했다. 이제 살아났으니까 제발 그렇게 돌아다니지 좀 마십시오. 지역부는 어머니 곽 씨에게 애원을 하곤 했다. 곽 씨는 눈물 어린 눈으로 지역부를 돌아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렇지만 이틀쯤 뒤에는 또 무엇인가를 괴나리 보찜 속에 넣어 짊어지고 절름거리면서 오곤 했다. 별림이는 지역부 모자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역부가 얼른 회복이 되어 내덕도의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뿐이었다. 그녀는 지역부를 따라 살지 않을 참이었다. 어디로 나가 떠돌면서 은근짜나 논다니 계집이 되더라도 좋다고 생각했다. 아니, 성문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늙어 죽는 날까지 이인안의 냄새만 맡으면서 살아가리라 했다. 자기는 영원한 그의 종이라고 생각했다. 별림이는 수선화 풀 한 포기를 뽑아들고 멀거니 들판 끝을 바라보았다. 도포자락들이 숲길을 바쁘게 가고 있었다. 구림서원으로 가는 것이었다. 바다 쪽의 들판 끝에서는 동저구리 바람에 페랭이들 서너시 가고 있었다. 그들도 구림서원으로 가고 있을 터였다. 그 바다 쪽에서 선들바람이 불어왔다. 달림이도 논바닥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맥이 풀려 있었다. 김을 메고 있는 그녀를 서원생들이 데리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원 앞마당으로 끌려 나갈 일이 두렵고 겁났다. 그녀가 그리로 나감으로써 서방님 이인하는 어떻게 될까? 덕성말이 몰매를 맞게 되고 태를 맞게 되지 않을까? 제비들이 낮게 날았다. 흰 구름이 바다 쪽에서 피어 올랐다. 달림이는 우렁이를 찾는 학처럼 논바닥 한 곳을 멀거니 보고만 있었다. 그녀는 별림이가 미워 견딜 수가 없었다. 별림이가 밤이면 암내를 낸 암캐처럼 그녀의 서방님 이인한을 쫓아 서구림 안통을 헤매어 다닌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서방님 이인하니 그리 된 것도 모두 별님이가 몰고 온 변괴나 재앙인 듯 싶었다. 달림이는 진저리를 쳤다. 신씨문중의 어른들은 장흥 관아와 벽사역과 회령진의 군관청에 미리 귀뜸을 다 해두고 있다고 했다. 설사 자기들이 동학에 미쳐있는 이인한을 징치하는 일이 지나쳐서 살상의 지경에까지 이르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눈을 감아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자기들의 뜻은 구림 땅 안에서 동학이 더 뿌리를 뻗지 못하게 하려는 것일 뿐임을 감안하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장흥 부사나 벽사역의 찰방이나 회령진 만호는 100번 좋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달림이는 김이 보이지 않았다. 우렁이를 잡아먹기 위하여 어정거리는 황새처럼 고개를 숙이고 걸어 다니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 지씨는 그녀가 가엾어 견딜 수 없었다. 눈을 감고 하늘님을 불렀다. 이인한을 박해하려고 하는 유생들이 자기들 속의 하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슴 속에 들어있는 하늘님을 보다 성스러운 하늘님답게 섬길 수 있게 하도록 뛰어다니는 이인한을 보살펴 달라고 그녀는 천지신명께 빌었다. 불갑사의 부처님을 향해서도 빌고 들판머리에 있는 돌장승이나 미륵 부처님에게도 빌었다. 땅속의 지신한테도 빌고 바닷속의 용왕님한테도 빌었다. 들판의 논뚝 그늘이나 산기슭의 숲, 그늘에 숨어 있다는 도깨비들한테도 빌었다. 우리 새님 이인한 그 어른, 하늘보다도 더 높고 바다보다도 더 넓은 그 어른을 도와주십시오. 별님의 어머니 지씨는 차마 이인한을 자기 사위라고 부르지 못했다. 그렇게 부르기에는 이인한이 너무 아람차게 컸다. 너무 드높고 아득하게 먼 곳에 있었다. 별님이는 서원을 가보고 싶었다. 서원 뒤뜰 언덕으로 올라가서 숲속에 은신을 한 채 그 서원 마당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엿보고 싶었다. 근동의 유생들은 다 그 서원 마당으로 몰려들 것이라고들 했다. 이인한도 이번에 그 유생들과의 맞대거리를 피하지 않을 참이라는 것이었다. 구리만은 물론이고 대흥 일대의 유생들이나 문중의 어른들이 다 서원으로 몰려들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들하고는 언제 맞대거리를 하든지 한 번은 하려고 각오를 하고 있었다던 것이었다. 이인한은 미리 회령진, 제도면, 대흥면과 구림 일대의 동학 도인들한테 구림 서원에서 그러한 맞대거리가 있게 되리라는 것을 통기했다는 것이었다. 근동의 모든 도인들은 이날 아침나절까지 구림 서원 마당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했다. 그야말로 한바탕 기가 막힌 볼만한 싸움이 벌어질 모양이었다. 별님이는 종아리 한복판이 묵직하게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다. 거머리가 붙은 것이었다. 그녀는 진저리를 쳤다. 아이고, 이런 몹쓸 것들. 이런 몹쓸 흡혈귀들.
별림이는 다리를 들어 올렸다. 종아리 한복판의 핏줄에 손가락 굵기의 새까만 거머리 한 마리가 주둥이를 대붙이고 엎드려 있었다. 손톱으로 거머리의 주둥이를 긁어내면서 떼어 멀리 던졌다. 거머리가 선혈을 토해냈다. 얼핏 한 달에 한 번씩 있곤 하는 그것이 없어진 지가 한두 달쯤 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수태가 된 것일까? 가슴이 방망이질을 했다. 수태가 되었다면 그것은 이우암의 아기일 것이다. 그게 확실하다면 어찌할까? 어디서 어떻게 낳을까? 안타까웠다. 이난의 아기를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거머리가 붙으면 어떻게 할까? 그녀는 성큼성큼 발을 옮겨 디뎠다. 어머니 지씨가 다가오면서 낮은 소리로 말했다. 제발 이 애미 말을 좀 들어라. 얼른 집으로 가서 지서방 좀 돌보란 말이다. 다 쓸데없다. 너는 너희 서방 강건하게 만들어서 100년 해로하고 살아야 한다. 인제는 제발 헛꿈에서 깨어나거라. 지씨는 통사정을 하듯이 말을 했다. 너나 좀 잊어버리고 살아보자. 타오르는 정염. 별림이는 어머니 지씨를 등지고 돌아섰다. 마을 쪽을 보았다. 순간 그녀의 눈앞에 섬광 같은 것이 번쩍했다.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이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수산화풀을 던져버리고 그쪽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왔구나. 하고 그녀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페랭이의 허름한 바지 저고리 차림을 하고 논두렁길을 바쁘게 걸어오는 것은 이우암이었다. 지씨는 놀라고 있는 별림이의 모습을 보고 몸을 움츠렸다. 논두길을 바쁘게 걸어오는 페랭이 쓴 남정네를 보았다. 서원에서 벌써 달림이를 데리러 오는 것일까? 차가운 얼음 물줄기 같은 것이 등줄기를 훑었다. 달림이도 숙이고 있던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들은 그것이 이우암임을 알아차리고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안도의 한숨 속에는 이우암이 별림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들어 있었다. 그들 셋은 이우암이 가까이 오도록 내내 말뚝같이 서 있었다. 이우암은 논둑에 선 채로 지씨와 달림이한테 허리를 굽실했다. 뒤통수를 극적거리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냥 돌아서서 오려고 했는데 일이 그냥 그렇게. 흰 햇살이 검푸른 나락 포기들 위로 쏟아졌다. 금빛 나는 왕잠자리 2마리가 서로 쫓고 쫓기면서 날다가 옆논의 물꽃 쪽으로 갔다. 이웃 논바닥으로 황새 1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바다 쪽 숲속 길로 페랭이들 셋이 바쁜 걸음을 쳐 가고 있었다. 초산 쪽에서 도포자락을 서너시 구림서원 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 꼬실이란 년 붉은 치맛자락을 어찌 놓고 왔을꼬? 별림이는 그가 반가웠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돌리면서 빈정거렸다.
엎드려 김을 매는 채 했다. 어머니 지씨와 달림이는 논머리에 선 이우암의 얼굴을 건너다 보고 서 있기만 했다. 새각시하고 잘 살아가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째서 또 이렇게 불쑥 오셨소? 지씨는 자신이 없는 말씨로 이렇게 말했다. 우암 총각 가버린 뒤로 저 아이도 마음 다 잡고 살아가고 있고. 지씨는 말끝을 흐렸다. 그녀는 곧 말을 고쳐서 뱉었다. 좌우간에 잘 오셨소. 그 사이에 우리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소. 이우암은 논바닥을 내려다 보았다. 그에게 욕설을 마구 퍼부을 줄 알았던 그네들이 예상외로 그를 반가워하고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아유, 어머니는 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계시오? 별림이는 논에 엎드린 채 부르짖으면서 쪼그려 앉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눈에 물이 괴고 있었다. 뜯었던 김들을 논바닥에 메어치듯이 버렸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논둑으로 나갔다. 가슴이 펄럭거렸다. 어느 사이엔지 몸이 가벼워져 있었다. 그녀의 몸속에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우암의 씨를 생각했다. 문득 엉엉 소리쳐 울어버리고 싶어졌다. 이 무정한 사람. 그 사이에 나를 깜빡 잊고 있었던가. 그년이 그렇게도 좋더란 말인가. 그가 그녀를 버리고 간 지 한 달포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할퀴어주고 싶어지기도 했다. 서원에 일을 보러 왔으면은 거기에는 얼른 가보지 않고 여기는 미쳤다고 왔을까? 별림이가 그를 향해 울음 섞인 소리로 말을 했다. 이우암은 이웃 논에 앉아있는 황새를 바라보았다. 황새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채 천천히 사방을 휘둘러 살피고 있었다. 별림이가 그에게로 다가섰다. 그의 가슴을 걷어 밀었다. 여기는 미쳤다고 왔어? 응? 미쳤다고 왔어? 응? 별림이가 악을 써댔다. 그가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쳤다. 그가 순간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훔켜잡았다. 세차게 잡아채듯이 이끌고 달려갔다. 그녀가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면서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가 그녀의 손을 놓치지 않고 더 힘껏 이끌었다. 이제는 그녀가 다시 뿌리치려 하지 않고 이끌려갔다. 논바닥에 선 그녀의 어머니 진씨와 달림이는 좁다란 논두길을 비치적거리며 달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멀거니 보고만 있었다. 들길을 건너가면서 이우암은 별림이를 이끌고 어디로 갈까 하고 궁리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데로 가고 싶었다. 칙칙한 숲속도 좋고 사방이 바람벽으로 막힌 방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왼쪽에는 천태산이 하늘닿게 들솟아 있고 오른쪽에는 부용산이 길다란 품을 벌리고 누워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그 들판을 가운데 놓고 동구림과 서구림이 갈려 있었다.
그 사이에 나지막한 산기슭에 구림 서원은 있었다. 이우암은 서원이 있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뒤쪽으로 돌아섰다. 나지막한 잔등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 잔등 너머에 바다가 있었다. 그 잔등의 촘촘한 소나무 숲 속에 검은 그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 숲속으로 그녀를 이끌고 들어가리라고 생각했다. 거기에서 그녀를 끌어안으면 그녀의 앙당그러진 마음이 금방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를 그렇게 안아보아야 우선 살 수 있을 듯 싶었다. 서원에는 안 가고 어디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어? 서원에서 오늘 뭔 일이 일어난다는 말 못 들었어? 시방, 우암 총각은 그 서원일 때문에 온 거 아니여? 별림이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했다. 이우암은 그녀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 집 그 어르신 오늘 자칫 잘못하면 유생들한테 몰매 맞아 죽게 될 거라고 하던데 그 소리 못 들었어? 얼른 서원으로 갑시다. 별림이가 발을 멈추려고 했다.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면서 그의 손을 잡아당겼다. 이우암은 그녀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이끌고 가기만 했다. 우암 총각은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어? 오늘 서원에서는 우암 총각 같은 힘센 사람이 있어야 한단 말이오. 별림이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이우암은 귀가 멀어버린 사람처럼 대꾸를 하지 않고 그녀를 숲 쪽으로 이끌고 가기만 했다. 별림이는 그의 뜻을 알아차렸다. 여태껏 그렇게 그에게 이끌려서 숲속으로 들어가곤 한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 그들은 오직 깊은 숲속에서만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었다. 둘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가두어주는 방을 아직 마련하여 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도둑 사랑이었다. 들짐승 같은 사랑이었다. 그녀는 할 말이 많았다. 아무리 한 달포가량을 기다려온 도둑사랑이라지만 서원에서 벌어질 그 일을 나 몰라라 하고 숲으로 뛰어들어가서 짐승들같이 살이나 섞으려 하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꼬시리 문제도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데리러 온 제 어머니와 새각시를 따라서 내덕도로 가버렸던 것이다. 그 새각시를 어떻게 하고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참이라는 말을 그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아무려면 그렇게 그녀에게 말 한마디도 없이 가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 새각시가 그렇게도 탐나던가. 소처럼 코를 꿰어 놓은 것도 아닌데 왜 어머니를 뿌리쳐버리지 못했더란 말인가. 내가 시방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가슴에 병이 나 있는 것인가. 지역보하고 좋게 살고 있는 내 가슴에 불을 지른 것이 누구인가. 한밤중에 남의 각시 방으로 뛰어들어온 것이 누구인가. 그렇게 내내 속을 닳게 하여 놓고는 그렇듯 무정하게 가버렸단 말인가. 시집살이를 하지 못하고 친정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 실소. 나는 우암이 총각이 실소.
우암 같은 무정한 사람은 실수. 별님이는 그에게 이끌려 숲으로 들어가면서 앙탈을 부렸다. 숲속으로 막상 들어오자 숲은 밖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듯 소나무들이 빽빽하지 않았다. 그늘도 짙지 않았다. 소울숲 사이로 하늘이 보이고 들판에 사람들이 보였다. 마을도 보였다. 숲 아래로 지나는 자드락길도 드러났다. 들판에 사람들이 숲속으로 들어온 그들의 모습을 환히 볼 수 있을 듯 싶었다. 만일 그들이 무슨 짓을 한다면 그 짓을 속속들이 구경하게 될 것 같았다. 여기는 뭘 하러 왔소? 별님이는 투정을 부렸다. 이우암은 난감해졌다. 더 짙은 숲을 찾아 등성유 위쪽으로 올라갔다. 등성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숲은 더 성기어졌다. 그는 아주 산마루를 넘어 바다 쪽으로 가리라고 생각했다. 들판 사람들이 이리로 들어온 우리를 다 보았소. 환한 대낮에 이 무슨 창피한 노릇이 뭐. 별님이는 밭은 침을 삼키면서 숨을 헐떡거렸다. 앞산 마루는 별로 드높지 않았다. 말 잔등같이 느슨했다. 잔등을 넘자 자그마한 골짜기가 나타났다. 그 골짜기에는 억새, 속새, 띠풀사리 숲이 무성했다. 물론 소나무 숲은 성기였다. 그 산마루 아래로는 바다가 펼쳐졌다. 파도 소리가 밀려들었다. 멀리 섬들이 떠 있었다. 그 섬 주변에 거룻배 몇 척이 떠 있었다. 바다 한가운데를 가르며 황포도대 한 척이 나아가고 있었다. 하늘도 그 바다처럼 새파랗게 드러났다. 이우암은 그 풀숲 앞에 선 채 사방을 둘러 살폈다. 들판이 보이지 않았다. 바다에 뜬 배들 위에 사람을 식별할 수가 없었다. 배 위의 사람들도 산마루에 선 그들의 모습을 식별할 수 없을 터였다. 별님이도 이우암처럼 사방을 둘러 살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사이에는 이제 그들 두 사람밖에는 없었다. 흰 햇살이 쏟아졌다. 칡덩쿨의 잎사귀들이 기름을 칠해 놓은 것 같이 번들거렸다. 그들의 눈길이 서로 마주쳤다. 그녀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여기는 뭐 하려고 이렇게 올라왔소? 서원에서 시방 무슨 난리가 나고 있는 줄은 아시오? 얼른 갑시다. 별님이가 마른 입술에 침을 바르면서 말했다. 이우암은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콧등에 땀방울이 솟아 있었다. 그녀를 얼싸 안아들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가 돌고 있었다. 어지러웠다. 눈을 감아버렸다. 그가 풀숲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를 숲속에 눕혔다. 그녀는 발버둥도 치지 않고 몸부림을 치지도 않았다. 그가 그녀를 끌어안은 채 한 바퀴를 뒹굴었다.